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도 너희 신혼집인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머님. 집도 넓고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은정이의 제안은 진심 어린 배려처럼 느껴졌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 현우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이사를 마치고 함께 지내는 첫 주는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아들 부부와 식사하고 낮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활기를 되찾았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이 좀 버거워요. 가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돕고 싶어. 처음에는 간단한 집안일을 돕는 정도였어요. 설거지, 빨래, 가끔 저녁 준비하기. 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기에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꺼낸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월 300만 원을 드릴 테니 집안일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식탁에 내려놓던 국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한 채 밥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돈을 받고 집안일을 하라고?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어머님께도 용돈이 생기고 저희도 도움을 받고 서로 윈윈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비즈니스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족이 아닌 거래 상대로 전락한 기분이 들었죠. 아들의 표정에서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지만 말리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극적인 시작. 며느리의 제안을 듣고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계약서를 들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아, 정말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필요할까? 어머님, 돈이 오가는 일은 명확하게 해두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계약서를 펼쳐보니 가사도우미 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 5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어머님, 이렇게 해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월급은 매달 일일에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은정이는 비즈니스 미팅을 하듯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이 계약서를 봤니? 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 봤어요. 오빠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들의 동의까지 얻었다는 말에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고용주의 요청 시 추가 업무 수행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가끔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조항이 나중에 얼마나 문제가 될지 그때는 몰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셨으니 내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첫 달 월급이에요. 은정이는 봉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첫 달은 특별히요. 앞으로는 계좌로 보낼게요. 은정이가 나가고 방에 혼자 남자 봉투를 바라보았죠. 돈은 분명 많았지만 왠지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계약서 잘 보셨어요? 현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현우야,
이게 정말 네 생각이니? 엄마, 은정이 말이 맞아요. 이게 서로에게 좋은 방법 같아요. 돈도 벌고 외롭지도 않고. 아들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들 집에 월급쟁이 어머니가 되었어요. 계약 다음 날부터 저희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고 서둘러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프렌치 토스트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는 블루베리 스무디도 마시고 싶어요. 아직 블루베리가 없는데. 냉동실에 있어요. 어제 장 봐놨어요. 오빠는 샐러드도 추가해 주세요. 은정이의 지시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죠. 요리를 서둘러 끝내고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토스트가 좀 타서 쓴데요? 미안해, 다시 해줄게.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먹고 내일부터 조심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고용주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부부가 출근한 후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오후에 친구와 통화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손녀뻘 되는 며느리에게 가정부 취급받는 현실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만두지. 왜 돈 받고 이래? 그래도 300만 원이면 적지 않잖아요. 게다가 내 아들인데. 통화를 마치고 빨래를 개면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소불고기 해놨어. 반찬도 4가지 준비했어. 아,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저녁 안 먹어요. 오빠만 챙겨주세요. 사전에 말도 없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는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말을 삼켰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식탁에는 차려진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엄마, 이렇게 많이 왜 했어요? 은정이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미안하다. 낭비하지 말고 적당히 해요. 은정이가 돈 주는 만큼은 제대로 해야죠. 아들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새 내 아들마저 고용주가 되어 있었어요. 현우야,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엄마, 솔직히 이렇게 서로 편하잖아요. 엄마도 돈 벌고, 우리도 편하고. 식사 후 방으로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하늘처럼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런데도 계약서에 묶여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었고 몸은 점점 더 고단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벌써 6시 10분인데. 미안해, 어제 잠을 설쳐서. 계약서에 아침 6시 기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은정이의 말투는 더욱 차가워졌고 아들은 신문을 보며 모른 척했죠.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늘 아침은 뭐가 먹고 싶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오트밀과 과일 샐러드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과로로 몸이 자주 아프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 셔츠 단추가 떨어졌네요. 오늘 꼭 고쳐주세요.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될까?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은정이는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신경질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집이 완벽해야 해요. 청소랑 요리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죠. 아픈 몸을 이끌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오늘 저녁 손님이 3분 더 오시게 됐어요. 요리 좀 더 많이 준비해 주세요. 갑자기? 재료가 부족할 텐데. 냉장고에 있는 걸로 하시고 모자라면 장 봐서 하세요. 영수증 챙겨 두시고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여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오후 내내 요리하고 청소한 후 저녁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요리를 어머님이 하셨다고요? 손님들의 칭찬에 은정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곧 사라졌죠. 어머님, 이 음식간이 너무 싱거워요. 미안해. 손님들 입맛을 몰라서.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세요. 300만 원 월급 받으시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월급쟁이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은정아, 그런 말은 좀 심하지 않냐?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쪽팔림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목을 조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은정이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뭐니? 업무 평가표예요. 지난 3개월 동안의 어머님 일 평가를 정리했어요.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갔습니다. 청소 상태 70점, 식사 준비 65점, 빨래 관리 80점. 마치 학생 성적표 같았죠. 이게 무슨 의미야? 점수가 생각보다 낮네요. 특히 식사 준비 부분이 아쉬워요. 요즘 오빠가 위장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니도 이런 생각이니? 엄마, 은정이 말이 틀리진 않아요. 최근에 엄마가 좀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그럼 내가 쉬어야 된다는 뜻이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잖아. 은정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말했죠. 어머님, 월급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평가도 받으셔야죠. 회사도 직원들 평가하잖아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니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로 뭘 하려고? 다행히 첫 3개월이니까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고 월급은 그대로 두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개선이 없으면 재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그 평가표를 노려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성과를 평가받는 직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보세요, 민정 씨. 시간 있어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아들한테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적표까지 받았어. 뭐라고? 농담이지?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가표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그만두지 그래?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어떻게 그만둬. 이 나이에 어디 가서 300만 원을 벌겠어. 통화를 마치고 평가표를 구겼지만 곧 다시 폈습니다. 이걸 버리면 월급에 영향이 갈지도 모르니까요. 며느리의 평가표는 저희 존재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증거였죠. 평가표를 받은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둘러앉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은정이의 입맛에 맞는 아침을 준비했죠. 어머님, 오늘 오빠 생일이잖아요. 저녁에 친구들 몇 명 초대했어요. 정말 내가 케이크라도 준비할 걸. 케이크는 제가 주문했고요. 저녁 요리는 어머님이 준비해 주세요. 은정이는 냉장고 문을 열고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장황한 요리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 다 오늘 안에 준비하라고? 네, 친구들이 8명 와요.
한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주세요. 특히 갈비찜은 오빠가 좋아하니까 꼭 부탁드려요. 아들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은정이의 말에 맞장구 쳤죠. 엄마, 갈비찜 잘하시잖아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이 출근한 후 저는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고급 식재료를 담으며 카드를 긁었어요.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돈을 돌려받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이렇게 타인 같은 느낌이 들다니.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이 부르터도 쉴 수 없었죠. 며느리의 리스트대로 음식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어머님, 도착했어요. 음식 다 됐나요? 응, 방금 마무리했어. 은정이는 테이블을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 미간을 찌푸렸죠. 어머님, 왜 이렇게 장식이 없죠? 생일 파티인데. 미안해. 요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왠지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벌써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저는 부엌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만이 저희 위로가 되었어요. 와,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직접 하신 거예요?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은정이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네, 음식은 제가 좀 자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공들였죠. 식탁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모든 요리를 했지만 칭찬은 며느리의 몫이었죠. 엄마, 잠깐만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아들이 부엌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갈비찜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생일 축하해, 아들. 근데 엄마, 은정이가 손님들 앞에서 자기가 했다고 한 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체면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일하는 것조차도 숨겨야 할 일이 되어버렸다니요. 괜찮아. 어차피 난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엄마, 역시 최고예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부엌에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아침 식사 준비 중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치우려는데 현기증이 일면서 균형을 잃었고 손바닥이 깨진 조각 위로 내리꽂혔어요. 아이고.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은정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시는 날인데. 미안해. 그릇을 떨어뜨려서. 손님 오시기 전에 이거 다 치우고 요리 마저 해주세요. 피는 대충 닦고요. 제 손에서 흐르는 피보다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이 더 중요한 듯했죠. 현우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손이 다쳤네. 괜찮아. 살짝 긁힌 것뿐이야. 아니에요. 깊게 베었어요. 병원 가봐야 해요. 오빠, 오늘 김 부장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해요? 은정이의 말에 현우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아들은 시계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간단하게 처치하고 저녁 준비하는 건 어때요? 나중에 병원 갈게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붕대로 감싸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은정이가 방을 나가기 전 한마디를 더 던졌죠. 이번 달 평가에 반영해야겠네요. 업무 중 사고. 두 사람이 출근한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깊게 베인 상처에 열바늘을 꿰맸어요. 손을 쓰지 말라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녁 식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응, 걱정 마. 다 할게. 전화를 끊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아픈 손으로 야채를 썰면서 눈물이 자꾸 흘렀어요. 이 모든 게 300만 원 때문이라는 생각에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핸드폰을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병원에 다녀왔어. 상처가 깊어서 바늘을 꿰맸더라. 그래요? 그럼 저녁은요? 다 준비해놨어. 걱정 마. 은정이는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붕대 감긴 손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어머님, 오늘 손님이 중요한 거 아시죠? 와인도 좀 추가해 주세요. 알겠어. 손님들이 도착했고 저는 붕대 감긴 손을 감추며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님이 제 손을 발견하고 물었어요. 아주머니, 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냥 조금 다쳤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좀 덤벙대세요. 은정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귀여운 실수처럼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 이제 들어가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드디어 배려하는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은정이가 귓속말로 덧붙였죠. 손님들 앞에서 붕대 감은 손 보이면 안 좋잖아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아들을 키울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지만 그때는 사랑이 있었죠. 지금은 그저 돈을 위해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은정이가 특별히 밝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제가 임신했어요. 어제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손자 또는 손녀를 갖게 된다는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일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축하한다. 현우야, 좋겠구나. 네,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아빠가 된다니. 아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이 잊혀지는 듯했죠.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조심해야 해서 집안일을 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은정이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기쁨도 잠시 곧 업무량이 늘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태교에 집중하렴. 그리고 어머님, 사실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은정이는 현우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월급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아기 용품도 사야 하고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얼마나 줄이려고? 25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그래도 시중 가사 도우미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은 더 많아질 텐데 오히려 월급은 줄어든다니요. 하지만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고마워요, 어머님. 저희가 아기 용품 쇼핑할 때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은정이의 갑작스러운 친근함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업무 지시만 내리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 좋지. 내가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처음으로 셋이서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은정이는 임신 책을 읽으며 가끔 질문을 던졌죠. 어머님, 현우 임신했을 때도 입덧이 심했어요? 응, 3개월 내내 고생했어. 생강차가 도움이 됐지. 저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어머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내일 아침부터 준비할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잠시나마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닌 가족으로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는 제 아침 식단도 좀 바꿔주세요. 의사가 추천해 준 대로요. 알겠어.
내일 아침에 얘기해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손주를 가질 기대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할머니가 된대.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불안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은정이의 임신이 5개월째 접어들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발견했어요. 본의 아니게 시선이 닿은 서류에는 가정부 대체 인력 검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출산 후 육아와 가사를 담당할 새로운 도우미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각종 인력업체의 견적서와 프로필이 첨부되어 있었죠. 어머님, 뭐 하고 계세요? 갑자기 들리는 은정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임신으로 불러온 배를 감싸 안은 채 은정이가 서재 문가에 서 있었어요. 아, 청소하다가. 이게 뭐니? 아, 그거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은정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가져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녁에 현우 오빠랑 같이 얘기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온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 시간을 기다렸죠. 드디어 아들이 퇴근하고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은정이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맞아. 어머님이 서류를 보셨더라고요. 은정이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듯 말했죠. 저희가 출산 후에 대해 계획 중인데. 어머님께서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육아까지 맡기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전문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고 해요. 어머님은 가사만 담당하시면 돼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정이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월급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육아 도우미 비용도 부담해야 해서. 얼마로 줄이려고? 15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숨이 막혔어요. 3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리고 이제 150만 원이라니. 일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었죠. 갑자기 반으로 줄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지출이 많아질 텐데. 은정이의 말에 아들은 내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합의가 끝난 상태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 알았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요. 은정이는 계약서 같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업무 조정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또 뭐니? 일의 범위와 월급 조정에 대한 동의서예요. 법적 문제가 없도록 서명해 주세요. 차가운 종이 한 장이 저와 가족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가족이 아닌 고용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원룸으로 이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기 방을 준비해야 해서요. 은정이가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도중 갑자기 주방으로 뛰어들어온 은정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배가 너무 아파요. 정말. 진통은 어때? 서둘러 은정이의 병원 가방을 챙기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는 회사에서 바로 나오겠다고 했지만 차가 막혀 늦을 수도 있다고 했죠. 현우가 늦을 수도 있대. 택시 불러서 같이 가자. 그렇게 3시간의 진통 끝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아들은 출산 30분 후에야 헐레벌떡 도착했지만 저는 이미 손자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후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은정이 혼자 두지 않고 계속 있어 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병실로 옮겨진 은정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과거의 모든 서운함이 잠시 잊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들 예쁘죠? 이름은 현준이에요. 정말 예쁘다. 우리 현준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커피를 들고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큰일 해주셨어요. 은정이가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엄마면 당연히 하는 일이지. 내 손주인데. 사실 은정이가 평소에 엄마한테 좀 까칠하게 굴었잖아요. 오늘 일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의 말에 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죠. 이 따뜻한 순간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변화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퇴원하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산후조리원은 비싸서. 그래, 할 수 있는 한 도울게. 다음 날 아침 병실로 가져간 미역국을 먹으며 은정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은정이와 아기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은정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제 요리를 칭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현준이 우유 데우는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아기 입천장 데일 수 있잖아요.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리고 빨래 세제 냄새가 너무 강해요. 아기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가 늘어갔습니다. 육아에 스트레스가 쌓인 탓인지 아니면 본래의 성격으로 돌아간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손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 복귀할 날이 다가오는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은정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들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무슨 제안? 제가 출산 휴가가 끝나면 직장에 복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현준이 육아까지 맡아주셨으면 해요. 대신 월급을 다시 2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가사일에 육아까지 맡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손자를 돌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묵묵히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네 생각은 어때? 엄마, 솔직히 전문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훨씬 비싸거든요. 엄마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에게 남은 기대마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육아를 담당하는 대가로 월급을 약간 올려준다는 발상 자체가 가족으로서의 정을 완전히 잊은 것 같았어요. 현준이는 내 손주니까 당연히 돌보고 싶어.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야. 그리고 월급도 깎았잖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도 수정했어요. 육아 업무가 추가된 내용으로요. 은정이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사 및 육아 도우미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손자를 돌보는 것조차 계약서로 규정하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현준이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이가 울 때는 바로 달래주세요. 울음소리가 저희 수면에 방해돼요. 알겠어. 최대한 조용히 할게.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은정이는 마치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듯 세세한 육아 지침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아이 우유 타는 방법부터 기저귀 갈는 방법까지 마치 저에게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는 양 설명했습니다. 아이 육아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이 있잖아. 현우도 내가 키웠는데.
지금은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준 매뉴얼대로만 해주세요. 은정이가 직장에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사일을 하고 현준이를 돌보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밤에는 아기가 울 때마다 저만 일어나야 했고 낮에는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현준이가 아침에 잘 먹었나요? 응, 분유 다 먹었어. 아침에 목욕도 시켰고. 기저귀는요? 발진이 있었는데 확인하셨어요? 물론이지. 발진 연고도 발랐어. 은정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현준이에게 다가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치 제 말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행동이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안고 있으면 그런 서운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저희 오늘 늦을 거예요. 회식이 있어서요. 현준이 재워주세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부부가 출근한 후 저는 현준이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기 옷을 빨고 장난감을 소독하고 이유식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오후에는 현준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아. 현준이가 열이 좀 있어서. 어머님, 지금 회의 중이에요. 해열제 줘보세요. 냉장고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이미 줬는데 열이 38.5도까지 올라갔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냥 좀 지켜보세요.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기의 열을 재보았어요. 38.7도까지 올라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장염 증세가 있네요.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시 은정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혼자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가,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 마. 금방 나을 거야. 병실에서 잠든 현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데 밤 10시경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은정이와 현우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연락도 없이 아이를 입원시켜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계속 연락했잖아. 니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카톡을 보내셨어야죠. 문자라도요. 전화만 하시면 어떻게 알아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황당했습니다. 병실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 불편의 복도로 나왔어요. 은정아, 현준이가 너무 아픈 것 같아서 급히 데려온 거야. 그 상황에서 카톡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시죠? 회사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중요한 미팅도 망쳤어요. 아들은 내내 조용히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정이 말이 맞아요. 연락을 좀 더 다양하게 했어야죠. 저희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현우야, 네 아들이 아프다는데 미팅이 더 중요해? 아들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두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들에게 단지 가정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현준이가 퇴원하고 일주일 후 저는 은정이가 재택 근무 중인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은정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저에 관한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제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돈 받고 일하시는데 정말 쓸모가 없어. 그날도 아이 한 번 제대로 못 봐서 입원까지 했잖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가.
25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은정이는 제 모습에 깜짝 놀라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니? 아, 친구요. 그냥 수다 떨던 거예요. 은정이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가늠하려는 듯했죠. 그 순간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은정아, 나 그만둘게.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월급 받고 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가족으로 대우받은 적이 없어. 그냥 가정부, 아니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 은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희가 월급도 드리고 방도 제공해드리잖아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란 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지 고용 관계가 아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느꼈는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디 가실 때라도 있으세요? 그건 내가 알아볼게. 현준이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동적으로 아기 방으로 향하려던 저를 은정이가 막아섰습니다. 제가 볼게요. 어차피 그만두실 거면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녁에 현우가 퇴근했을 때 저는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은정이에게 상황을 들었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현우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너희 가족의 가정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데요? 가족?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왜 계약서를 쓰고 월급을 주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은정이 의견이 맞아요. 이 집에서 같이 살려면 규칙이 필요하고 엄마도 뭔가 기여를 해야죠. 우리도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네 아들 키우는 게 기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건 엄마가 계약에 동의하신 거잖아요. 아들의 대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가족이 아닌 고용인으로 볼 때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 집을 나와 친구 민정의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어요.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니? 사실, 어머님 없이 지내기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현준이도 자꾸 할머니를 찾고, 은정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아이 때문에 다시 불러들이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다시 오라는 거니? 네,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은 3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전히 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가 견딜 수 없었어요. 은정아, 난 정말 돈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야. 돈이 얼마든 다시는 그런 식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뭐 어머님을 학대라도 했나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차분히 대답했어요. 학대는 아니었지만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았잖아. 내 손주를 돌보는 것조차 계약서로 규정하고. 어머님, 현준이가 울고 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통화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웠던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정말 못 살겠어요. 민정이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친구는 이미 며느리와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죠. 다른 가정부를 구해봐. 내가 소개해 줄 사람도 있어. 싫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어머님만이. 갑자기 전화 너머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가져간 모양이었어요.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를 함부로 대해서 정말 미안해요. 현우야, 엄마 없이 정말 힘들어요. 아기도 울고 집안일도 엉망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단지 일손이 필요해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우야,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너희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현준이한테는 많이 미안하지만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제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계약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직 정리가 덜 된 방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은정아, 어떻게 여기를? 은정이가 현준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은정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들어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들어와. 방이 좁아서 미안해. 원룸 안으로 들어온 은정이는 조심스럽게 현준이를 소파에 눕혔어요. 아기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손자였죠.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현준이는 계속 울고 집안일은 감당이 안 되고 제가 얼마나 어머님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금방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아니요.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서요. 은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흔들렸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오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님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회사 출장이 있어서 직접 오지 못했어요. 은정이의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아들의 글씨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가족이 아닌 직원처럼 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그냥 저희의 사과만 받아주세요. 글씨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울면서 썼던 것 같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생겼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시 나를 이용하려는 수작일까?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함부로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은정아, 사과는 고맙지만 난 이제 내 삶을 찾아가는 중이야. 돌아갈 생각은 없어. 네, 이해해요. 그래도
현준이는 가끔 보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파에서 뒤척이던 현준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을 둬야 했으니까요. 물론이지. 손자는 언제든지 보고 싶어. 하지만 그건 가정부로서가 아니라 할머니로서야. 네, 당연하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현준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은정이의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불안정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차에 아들이 만나자고 했죠. 엄마,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하면 안 되니? 직접 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제발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약속을 잡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아들이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엄마, 큰일이 생겼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가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갔어요. 모든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저도.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운함이 순간 잊혔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눈앞에서 무너지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은정이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은정이도 출산 휴가 후에 복직하려던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 둘 다 실직자가 될 것 같아요. 아들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의 표정과 똑같았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은 아닐지 의심도 됐죠. 그래서 내게 뭘 바라는 거니?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아들의 말이 끊겼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자존심 강한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엄마, 저희 집에 방이 남는데 동생처럼 지내는 후배가 잠시 지낼 곳이 필요해요. 집을 내놓고 저희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럼 그 후배에게 세를 주면 되잖아? 후배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우리 애기랑 셋이서 작은 빌라로 이사 가려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 가족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정이의 태도로 인해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있었지만 정작 힘든 상황에 처한 아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냥 가끔 현준이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자리 찾는 동안.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손자를 돌보는 것만큼은 기꺼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빌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현준이 괜찮니? 현준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물이 새고 있어요. 관리실에서 수리한다고 하는데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요. 은정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요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날이 첫 출근이라 빠질 수 없다고 했죠. 그래, 내가 가볼게. 현준이는 어디 있니?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도자기 수업을 미루고 서둘러 빌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도와줬을 일인데 지금은 경계심이 생기는 게 안타까웠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빌라로 옮기면서 가구도 많이 정리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천장 한쪽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은정아, 이 정도면 심각한데? 관리실에 연락했니? 네, 곧 온대요. 어머님, 아기 깨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준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살며시 들어갔어요. 커다란 침대 대신 작은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손자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현준이 많이 컸구나. 1시간 후 관리인이 와서 누수를 수리했습니다. 현준이는 계속 자고 있었고 저는 괜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부엌 찬장을 보니 식료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님, 술이 다 끝났나요? 응, 방금 끝났어. 근데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네. 아, 월급날이 이제 이틀 남아서요. 조금 빠듯하게 지내고 있어요. 은정이의 솔직한 대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왔어요. 생필품, 아기용품, 그리고 일주일치 식료품을 구입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한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어머님께 도움을 받다니. 은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전의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겸손해진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현우는 뭐 하고 있니? 일자리는 구했어? 아직이요. 면접은 몇 번 봤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면접 보러 갔어요. 집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가족의 어려운 상황이 걱정됐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돈이 아닌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들 가족을 도운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7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황급히 문을 열었더니 현우가 울고 있는 현준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현우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정말 미안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은정이가 갑자기 입원했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부터 복통을 호소했는데 새벽에 상태가 악화돼서 응급실로 갔어요. 맹장염 의심되어 수술 준비 중이래요.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현준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온 건 처음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현준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현준이 볼게. 니는 얼른 병원에 가봐.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기 용품은 여기 가방에 있어요. 현우가 급히 병원으로 돌아간 후 현준이와 둘이 남겨졌어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면서 미지근한 우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현준이가 조금 진정되었죠. 우리 현준이 엄마 아파서 무서웠구나.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현우에게 연락했어요. 은정이는 수술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죠.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니? 일주일 정도요. 퇴원 후에도 당분간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현준이를 보니 깊은 숨을 자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죠. 할머니가 도와줄게. 다음 날 현우가 잠시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현준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기뻐했죠.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면서 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탁드려서. 무슨 소리야? 이럴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저희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는데 이럴 때 도와주시니 더 죄송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현우야, 은정이 병원비는 어떻게 되니? 보험돼. 네. 그런데 저희가 보험료를 몇 달 못 냈더라고요. 지금 급하게 마련하고 있어요. 아들의 고개가 더 숙여졌어요.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거 받아. 병원비에 쓰고 남으면 생활비로 써. 엄마, 이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어떻게... 돈은 쓸 때 써야지. 내 통장에 묵혀두는 것보다 니네가 급할 때 쓰는 게 낫지. 아들이 머뭇거리다 봉투를 받았어요. 현준이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뭔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월급 받고 일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서로 도울 수 있어. 은정이가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재취업에 성공했다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사들고 아들네 빌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현준이가 할머니 라고 외치며 달려왔죠. 우리 현준이 많이 컸네.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할머니요, 아빠 회사 갔어요. 엄마는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가보자. 거실로 들어서니 은정이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푸근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술 후 몸이 많이 회복된 듯 했지만 여전히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현우 오빠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오시라고 했죠? 응, 취직했다고 하던데 어디로 갔대? 중소기업이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예전 회사보다 연봉은 좀 적지만 워라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이의 말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소박한 행복이 묻어났어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가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제 괜찮아졌어? 네, 저도 다음 주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아이 유치원 시간에 맞춰서요. 은정이가 수저를 놓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에 어머님을 가정부처럼 대했던 것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스러웠지만 은정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거지. 어머님, 제가 왜 그렇게 오만했는지 이제야 이해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만 키우셔서 돈과 지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은정이의 고백을 들으며 그녀의 행동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의 쓴맛을 알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현준이가 아플 때 저희를 도와주신 것, 그리고 제가 입원했을 때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잘 지내면 돼.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생각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돌아온 아들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 와 계셨네요. 제가 오늘 첫 출근했어요. 축하해, 아들. 정말 기쁘다. 현우는 꽃다발을 저에게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단단했던 남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매달 용돈 보내드릴게요. 월급은 아니고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야.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알아보던 전원주택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저만의 공간이었죠. 어머님, 마당도 넓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곳이에요. 읍내와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할 거예요. 정말요? 내일 바로 보러 갈게요. 네, 오전 11시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원룸 생활에 지쳐있던 차라 새로운 보금자리가 간절했죠. 현우야,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 내일 전원주택 보러 갈 건데 같이 가볼래? 전원주택이요? 엄마가 이사 가시려고요? 응, 마당 있는 집에서 텃밭도 가꾸고 싶어서. 나이 들수록 조용한 곳이 좋더라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곧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아들이 현준이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은정이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어요. 할머니 집 봐요. 응, 할머니가 이제 새 집에서 살려고.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를 벗어나 푸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매물에 도착했죠. 와, 생각보다 좋네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응, 정말 좋다. 내가 꿈꾸던 집이야. 작지만 아담한 단층 주택이었어요. 마당은 넓었고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는 동안 이미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금은 언제 준비하면 될까요? 다음 주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지금 작성할까요? 부동산 중개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려는 찰나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떨까요? 현우야, 요즘 저희도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있어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엄마도 함께 사시면.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험들이 떠올랐죠. 고맙지만 난 이제 내 공간이 필요해. 물론 자주 놀러 올 거고 현준이도 자주 봤으면 좋겠어. 엄마, 예전처럼 월급 받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으로. 알아, 현우야.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게 서로를 더 존중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 아들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현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여보, 오늘도 좋은 날이네. 남편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아침 일과를 시작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정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어때? 저희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 오늘 시간 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점심쯤 찾아가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가족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텃밭에서 상추와 쪽파를 따고 냉장고에 있던 고기를 꺼내 불고기 양념을 했죠. 직접 기른 채소로 맞이하는 첫 식사가 될 테니까요. 할머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현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이제 말도 제법 하고 걸음걸이도 더 안정적이 되었죠. 아이를 안으니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현준이 많이 컸네. 보고 싶었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밭에서 뭐해요? 할머니가 채소 키우고 있어. 나중에 같이 보러 갈까? 아들과 은정이도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어쩐지 설레 보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었죠. 와, 엄마 집이 정말 아늑해졌네요. 텃밭도 잘 가꾸고 계시고. 응, 매일 조금씩 가꾸다 보니 이렇게 됐어. 들어와서 앉아. 거실에 다 함께 앉았어요. 손주는 제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아들과 은정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은정이가 창업을 준비 중인데 창업?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은정이가 아들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불안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보니 어머님 앞으로 남편분의 보험금이랑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던데 일부만 투자해 주시면 나중에 이자까지 곱절로 돌려드릴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변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또다시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희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 엄마, 저희가 정말 절실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도 계속 어렵게 살 것 같아서. 보험금은 내 노후를 위한 거야. 그동안 너희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은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은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희가 성공하면 더 많이 드릴게요. 그만해. 이제 너희 진짜 모습이 보이는구나. 결국 내 돈이 목적이었어?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들이 텃밭에서 놀고 있어 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아이들 데리고 나가. 지금 당장. 아들과 은정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현준이와 서준이를 데리고 나가면서도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급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제 끝이야. 문을 닫고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주들의 뒷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이번엔 정말 단호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차에 타기 전까지도 계속 뒤돌아보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국은 또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연기였나 싶어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야. 전화기를 꺼내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아픈 결정이었지만 내 남은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에 시선을 두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리라고.